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정치권 움직임, 깊이 있게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의 외전, 늘 함께 하시는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굉장히 더웠죠? 네, 너무 덥더라고요. 너무 더워서 정말 짜증이 하늘 끝까지 치솟았는데 단 하나 신랄 같은 희망, 바로 시사회에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가슴을 또 짜증났던 마음을 달래고 왔습니다. 여기 스튜디오가 굉장히 시원해요. 에어컨. 네, 김민하 평론가. 아니, 저는 밤이 되면은 조금 시원해질 줄 알았는데. 밤도 굉장히 후끈후끈하더라고요. 오늘. 오는데 낮 같고 낮에 더운 날인 것 같고 그래서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들어오는 순간 정신이 들고 이제 내가 와야 될 것을 왔다라는 생각이 지금 딱 드네요. 졌어요. 요즘 계속 지고 있어요. 네. 오늘 자 토론 시원한 토론을 한번 진행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시원한 소식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열이 나는 소식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이건 뭐 아마 받아들이는 사람의 감정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요.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2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일단 먼저 여론조사 결과부터 살펴보고 토론 이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께서 좀 정리해 주실래요? 이게 뭐 시원하다기보다는 좀 뭐랄까요. 섬뜩합니다. 네, 이게 어쨌든 간에 섬뜩하다라는 표현을 쓰시네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가슴이 쪼그라드는 것 같고. 어쨌든 대통령 취임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지지율이 이제 20%대까지 떨어졌다라는 소식은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는 얘기인데 한국갤럽이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응답이 응답자의 28%가 나왔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응답자의 62%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32%가 나왔을 때는 그때는 좀 하락세가 멈추는 그림이다라고 봤는데 이번 주 조사에서는 추가로 4%포인트가 더 떨어져서 이제 30% 선이 무너지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이전 정권들하고 좀 비교를 해봤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처음으로 30% 아래로 떨어진 시기가 취임 후 2년이 지난 2015년 1월 넷째 주였다고 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임기 마지막 해인 2021년 4월 다섯째 주에 30%를 밑도는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례와 비교를 해보면은 상당히 빨리 이제 이런 시점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에서 응답자들이 긍정평가를 했고 부정평가를 했는지를 살펴봐야 될 텐데 일단 긍정평가를 한 이유로는 공정, 정의, 원칙이라는 답이 이제 응답자의 9%, 주관, 소신 6%, 경제, 민생 6%, 전 정권 극복이 6%, 소통이 5%였습니다. 부정평가를 한 이유로는 인사 이게 21%였고요.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 8%, 경제, 민생을 살피지 않은 8%, 독단적, 일방적 8%, 소통 미흡 6%, 전반적으로 잘못하고 있다 5%, 경찰국 신설이 4%, 직무 태도가 3%, 그리고 최근에 이제 권성동 이 원내대표와의 문자 메시지 노출 및 여당 내부 갈등 이게 3% 이렇게 나왔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오늘로 취임 81일째 된다고 하는데요. 임기 초에 과거에 이제 우리 레임덕 얘기할 때 보통 30% 선이 깨지게 될 경우에 레임덕이 들어간다. 그렇죠. 이렇게 보통은 봤는데 지금 초 80일 정도 만에 지금 20%대 지지율이 나온 거 어떻게 분석해야 됩니까? 유례가 없는 일이죠. 일종의 권성동 원내대표 대통령사에 주고받은 문자가 방아쇠 효과가 됐다. 트리거 이펙트라고 해서 내려가던 지지율은 위기감에 따라서 일단 멈춤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지율이 재차 주저앉은 이유는 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보낸 대통령 설마 대통령이 문자를 보냈을 리가 라는 국민들의 경악, 섬뜩함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국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상황. 여기서 이제 한 세 가지를 발견한다 그러면 지금 28%의 지지율은 속수무책, 배양무효라는 상황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수차례 우리 방송도 그렇고 많은 지금 미디어에서 언론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을 빨리 끌어올려야 된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국민의
힘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려했던 결과이고 또 하나는 전반적인 붕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특정 지역도 아니고 특정 세대도 아니고 특정 직업도 아니고 전 계층 응답자들에서 다 이렇게 지지율이 무너지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갤럽 여론조사는 다른 데는 이게 보기 같은 걸 주고 이제 선택하도록 하잖아요. 네. 근데 갤럽 같은 경우에는 주관식으로 묻는 거죠. 아닙니다. 대통령의 그러니까 그 지지율이 아니고 네. 부정평가나 긍정평가 이유를 물을 때 주관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매우 잘하고 있다. 대체로 잘못하는 편이다. 또 대체로 잘하는 편이다. 매우 잘하고 있다. 아니 그걸 여쭙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그 이유. 예를 들면은 인사 21%. 부정적인 원인. 자질 부족. 그렇죠. 보기를 주는 건 아닙니다. 보기를 주는 게 아니라 네네네. 응답자들이 어떤 걸 왜 그러면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지 주관식으로 물어봐서 오픈 문항이죠. 네, 그거를 다 취합을 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현상들이 취합을 할 때 이제 어떤 보기에 어떤 이유에 속하는지를 이제 분류를 하겠죠. 이게 주관식으로 줄 때와 객관식으로 줄 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객관식으로 주게 되면 어차피 주어진 보기 중에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주관식으로 주어진다면 인사에 대한 원인을 이야기하겠지만 대체적으로 갤럽의 부정적인 이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인사도 인사지만 인사라고 하는 이유보다도 대통령의 태도와 관련될 수 있는 스타일과 관련될 수 있는 데를 다 모아보면 거의 절반 가까이 육박됩니다. 절반 가까이의 이유가 인사나 경제나 또는 김건희 여사나 경찰국이나 이런 이유들보다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문자 교환에 따른 파장보다도 대통령의 스타일, 대통령의 태도, 대통령의 인식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죠. 네.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분석하세요? 이제 기존에 이제 말씀하신 대통령의 스타일, 태도 이거 관련돼서는 이게 이제 인사 이런 걸로 제가 표출이 된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네. 그게 기존에 이제 지지율 하락을 이끌었다고 보면은 새로 나온 변수가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 권성동 원내대표와의 문자를 주고받은 이 문제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30%선이 무너졌다는 거는 그동안 버텨오던 이 어떤 그 대들보도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지층도 지금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렇죠. 네. 사실 뭐 무너지기 시작한 건 그 전부터도 조짐이 있었지만 네. 지금까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를 떠받쳐온 그룹이다라고 하면은 연령대별로 보면은 60대 네. 그다음에 20대에 해당하는 이 보수적인 유권자층 중에 20대 이렇게 네. 이제 있었을 것이고 뭐 이념적으로 보면 보수인 거죠.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이제 20대, 20, 30대에 이제 일부 이제 보수적인 유권자층이 무너지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이 문자가 이렇게 보였기 때문인 거죠. 이준석 대표를 그래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이른바 윤핵관들과의 갈등 구도가 있기도 하고 하지만 네. 그래도 대통령은 이준석 대표를 어느 정도는 신뢰할 것이다. 이 어떤 갈등 구도가 당내의 윤핵관들에 의해서 과장됐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 문자를 보면은 대통령은 처음부터 이준석 대표 믿지 않았구나. 이제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일부 빠진 측면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60대 이상의 이제 고령층이 볼 때는 이 문자가 네. 이거는 대통령답지 않다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문자의 내용을 보면은 이게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어떤 태도를 떠나서 이 원내대표, 이 여당 원내대표에게 잘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좀 이제 이 어휘가 다소 이제 좀 뭐랄까요. 대통령답지 않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내부 총질이나 하던 대표가 바뀌었다라는 어떤 표현이라든가 그런 게 지금 영향을 줬기 때문에 배 소장님이 말씀하신 이 방아쇠 효과가 발생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좀 지적하셨지만 대통령의 권위 사실 대통령이 뭐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재앙적 대통령을 바라는 국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자를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갸웃하는 국민들이 늘어난 측면도 있을 것 같고 당무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내용적으로 보니까 이준석 대표 징계받는 국면에 뭔가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샀다. 하여튼 여러 가지 결로 이제 얘기가 좀 퍼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권성동 그 당사자 있죠. 권성동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이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서 올해 말쯤 지지율이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다고 해요.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로부터 최악의 성적표를 물려받았다라는 표현도 사용했는데요. 두 분은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것도 지금 전 정권 탓을 하고 원인으로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방법에서는 우리 뭐 시사회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뭐 당대 최고의 농객 중에 한 사람이 김민하 평론가와 또 네. 제가 이제 뭐 아닙니다. 저야 네. 뭐 보잘것없는 내용입니다만 그래도 주섬주섬 하면서 바뀌었죠. 당대 최고의 네. 데이터 어떻게 분석가 하면- 배종찬과 어떻게 하면 별것없는 김민하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 끌어올리는 부분은 결국 중도층을 겨냥할 때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뭐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민주당이 잘못하면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돼서 수사받으면 그 반사 이익으로 지지율이 올라가지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지지율은 결국 반사체거든요. 그러니까 발광체로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끌어올리려면은 중도층을 겨낸 중도층은 계속 뭘 묻고 있습니다. 경제해라, 미래에 대해서 더 비전을 제시해라. 네네. 그건 뭐냐면 이미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길은 정해져 있는 것이거든. 경제로 미래로. 경미야. 근데 이 길을 가면은 분명히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지지율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신과 관련된 얼마 전에 공무원 시험 합격 또 지금 또 권성동 폰 논란 이것이 더 큰 원인이 있고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인데 자 6개월 뒤면은 복귀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이준석 대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국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죠. 또 북송어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죠. 다 문재인 정권 탓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다 해결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네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중도층을 견인할 것이냐. 이 중도층 견인의 문제는 경제와 미래에 있는 것이죠. 이 지지율 상승의 어떤 동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앞서 뭐 지적해 주신 것처럼 대통령의 태도가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이른바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 할 때 대통령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정제된 발언이 나오거나 또 소통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이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사실 그것도 발언을 줄이는 방향으로 자꾸 가다가 지금 또 휴가 시즌 들어가면서 발언을 아예 멈춰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소통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의문도 뒤따르고 있는 상황이고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도 지금 뭐 경찰국 설치에 관한 문제 이거는 그냥 강행하는 걸로 나오는 것 같고요. 윤 대통령이 최근 이제 민생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발언을 많이 하고 또 오늘 또 직접 이제 일선 경찰 지구대를 또 찾아가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이런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김민하 평론가가 보시기에. 그 앞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발언한 거는 그러니까 이 뭐 전 정권 탓은 부적절하다는 이제 배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최악의 성적표를 물려받아서 민생 정책 효과가 나타나면 연말에 지지율이 오를 거다라는 거에 전제는 경제적으로 상황이 좋아진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대외 변수가 상당히 이제 많이 작용할 것 같고 지금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네. 이것만 보고 이 수치가 뭔가 개선되고 뭔가 정책의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만 갖고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지금 상황을 위기를 돌파할 수 없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력했는데 성적표가 좀 안 좋더라도 대통령과 정부가 정말 노력했구나. 이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노력했구나라는 평가는 태도를 바꾸는 게 핵심인 것이지 태도를 감추는 게 아니거든요. 태도를 바꾸라는 건 예를 들면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면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잘했다고 하고 그 지금 당이 잘하고 있다고 하고 네. 그다음에 뭐 앞으로도 이렇게 쭉 가야 된다라고 이제 대통령이 메시지를 보냈는데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에서 국민의힘이 어떤 이슈에 어떤 발언을 해왔느냐를 따져보면은 굉장히 갈등 유발적이고 편가르기 시기에 어떤 그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대우조선 해양 파업에 대해서는 뭐 아주 엄격하게 대응해야 된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그렇죠. 한치도 물러서면 안 된다. 이런 게 국민의힘 태도였고 네. 그리고 이제 뭐 경찰국 신설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거 일부 경찰대 출신들의 일부 정치적인 어떤 움직임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 거다. 그리고 경찰위원회는 민변이 장악을 했기 때문에 이 사상이 불순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경찰위원회한테 맡길 수 없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 얘기예요. 그리고 뭐 방송에 대해서 공영방송은 언론노조가 장악을 해갖고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런 발언들을 쭉 해왔는데 이거를 잘했다고 평가하는 겁니다. 이 대통령이.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뭔가 국민 통합적이고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가지고 위기를 돌파하는 이런 리더십이 아니라 편을 가르고 한쪽을 이렇게 좀 몰아세워서
자신의 편을 이렇게 좀 결집시키고 그걸로 돌파하려는 리더십일 것 같은데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태도를 감췄지만 뒤에서는 이렇게 밀어붙이고 편가르고 일방적인 어떤 국정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달라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앞으로는 국민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슈로 민생을 중심에 놓고 돌파하겠다라는 거를 분명히 보여주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네요. 근데 참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의문이 들기도 하고 궁금해서 지금 이제 어떤 의도일까 한번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정주대왕암 진수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전용기에 탑승한 윤 대통령하고 뭐 권성동 직무대행이 같이 탑승했다는 거 아니에요? 티타임 갖는 과정에서 권대행에게 윤 대통령이 뭐 언론 보도마다 좀 엇갈리지만 보도가 나와서 고생했겠네 또는 뭐 며칠 혼났겠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걸 누가 자랑삼아 기자들한테 흘려줬다는 거잖아요. 권대행이 어떤 윤심을 신뢰를 다시 얻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흘려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이 역작용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과연 이제 국민들이 그렇게 볼까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문자가 유출된 문자가 공개된 이 사안이 결국 간단치 않은 사안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에 대통령 지지율에도 타격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도층 특히 MZ세대나 여성 중도층이 볼 때는 그 문자가 대통령이 정말로 보낸 것이라면 적절치 않은 것이고 그리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것과 연관되어 있다면 그것 또한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가 온전치 못한 것이라면 국민의힘 지지율도 타격받을 수밖에 없는 일인 것이고 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계속 이 부분입니다. 과연 이제 국민들이나 그 국민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낮아진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국민이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낮아진 지지율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하고 있는지 위기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상관없다. 지지율이야 정말 뭐 숫자 노름일 뿐일 테니까 그건 뭐 어떻게 되든 내가 생각한 대로 5년 동안 국정 운영할 뿐이다. 인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스러워지고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 대화를 언론에 이제 좀 흘렸다든지 뭐 이렇게 노출시킨 사람이 대통령실의 참모라면 굉장히 잘못된 판단을 한 결과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과연 이 상황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런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판단일 것이고 권성동 원내대표 쪽에서 흘린 거라고 하면 그만큼 뭔가 윤심을 내가 뒤에 어떻게든 얻고 있습니다를 보여주고 싶은 절실함이 뭔가 있다는 거겠죠. 코너에 몰려있기 때문에. 근데 이 대통령의 발언을 잘 봐야 되는 게 제가 대통령이면은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미안하다고 했을 것 같아요. 예, 저 같으면은. 내가 괜히 뭐 그런 문자 보내가지고 미안하게 됐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앞으로 뭐 잘해보자 이렇게 얘기해야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일 텐데 아니 여당 지금 당대표하고 문자 메시지도 주고받을 수 있고 그런 거죠. 그걸 노출시킨 게 더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사람의 사이라는 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앞으로 잘해보자라고 했으면은 이게 이해가 잘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을 잘 보면은 카메라에 찍혀갖고 지금 문제다라고 말씀한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카메라에 찍힌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냐면 그건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부주의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발언은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왜 그랬니라고 묻는 얘기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오늘 이 국민의힘에 진행된 상황들을 보면 과연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힘을 실어주려고 했던 거냐 좀 의문이 남는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보면 이 발언은 여러모로 잘못 해석된 측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문자를 보낸 것 그리고 그것이 공개가 된 것 이게 문제인가요? 그게 아니라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한국 갤럽 기준으로 하락을 한 것은 내용이에요. 내용이 메시지의 의미가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정말 못마땅했고 눈에 가시 같았는데 내무반에 총재를 했는데 잘 쳐냈다. 자 바뀌니까 얼마나 좋으냐. 잘했다. 이렇게 쭉 나가라. 체리 엄지척. 이것 자체에 국민들이 혼돈스럽고 실망하고 좌절한 것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지금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사실상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호불호는 차치하고 대통령에게 비단 주머니도 갖다 주고 소맥 마시고 팔도 힘껏 들어줬는데 결국은 토사구팽 당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양도구역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이철규 의원은 앙천대소 이야기하고 네네. 지금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저는 그럼 이 대목에서 대통령은 어떤 메시지를 날렸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정조대왕 지주시간 돼서 국민들에게 사과드립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전달된 메시지는 제 진의가 아닙니다. 이준석 대표는 우리 당에 기여가 많았고 어떻게든 의혹을 당하고 있는데 부당한 게 있다면 그것은 저도 해소될 수 있도록 응원을 하고 도와주겠다. 그게 마땅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면에서 그런 대답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우리가 응당 기대할 수 있는 답이 안 나왔다는 것 때문에 갤럽의 대통령 지지율이 더 낮아졌다라는 것이죠. 그게 맞는데요. 한마디만 더 붙이자면은 네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약식회견을 해가지고 기자들이 그 문자 메시지에서 물어보면은 답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답이라는 건 지금 말씀하신 게 모범 해답이거든요. 예. 사실은 저 답 외에는 다른 답을 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예. 근데 안 하지 않습니까? 약식회견을. 그 답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노출이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린 취지는 뭐냐면 대통령하고 여당 당대표하고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주고받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뭐 설령 징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안 미쳤던 간에 근데 결국은 그 문자가 공개됨으로 인해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까지 국민들이 들여다보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드러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파장이 생겨버리는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권성동 엑스맨이잖아요. 네, 계속 이어서 국민의힘 당내 얘기 좀 해보고요. 일단 잠깐 중간에 쉬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외전 김민아 시사평론가, 배종찬의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배현진 최고위원이 오늘 최고위원 회의 직후에 사퇴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이 지금 당내 이준석 대표가 뭐 당원권 정지 윤리로부터 6개월 징계를 받고 난 다음에 어찌됐든 간에 당을 수습하는 과정도 원활하지는 않았잖아요. 순탄치는 않았고 그래도 뭐 우여곡절 끝에 윤핵관끼리 서로 갈등을 벌였다고 하는 얘기까지도 나왔지만 직무대행 체제로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배현진 최고위원이 사퇴를 하면서 다시 흔들어 놨어요. 지금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 같으세요? 당내에서는 지금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는 조기 전당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김기현 의원의 경우에는 좀 비대위 쪽에 좀 무게를 싣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니 비대위를 하더라도 조기 전당대회를 갈 수밖에 없는 비대위라는 것이 영구히 비대위라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의 비대위인데 비대위는 중간에 일시적인 기간 동안 운영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조기 전당대회 가는 겁니다. 예. 지금 대통령도 선을 그은 마당에 이준석 대표가 당으로 돌아올 수 있다. 아주 어려운 일일 거예요. 다시 당대표로 돌아올 수 있다.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거예요. 지금 뭐 경찰 수사를 통해서 기소가 된다. 아니다. 뭐 다른 또 무고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또 논란에 또 그것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데 네. 지금 배현진 의원이 왜 사퇴를 했다고 보세요? 결과적으로는 저는 조기 전당대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최고위원들이 줄줄이 사퇴하면은 비대위가 구성되고 조기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방송 여러 다양한 방송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배현진 전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자, 왜 그러면은 아니 배현진 의원은 친홍 아니냐, 홍준표. 네네. 그런데 친윤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들을 해요. 대변인 했으니까요. 그런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은 홍준표 시장도 친윤이다. 그러니까 친홍도 다 친윤 된다. 그러면 그렇게 볼 때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돌아온다. 또 지금 친윤이 타격을 입는다. 대통령도 타격을 입는다. 이거는 친윤이든 친홍이든 다 바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자신들의 미래가 걸려있기 때문에 배현진 의원도 자신의 미래에 배팅을 한 것이지 예. 뭐 선당 구사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이게 과연 있겠느냐. 그렇다면 이건 뭐냐.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통령 친정 체제를 더 강화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가능해집니다. 뭔가 사인을 받았다. 그렇죠. 그렇게 또 해석이 가능한 발언을 해 주셨는데 지금 당연직 최고위원까지 하면 좀 9명이잖아요. 뭐 전원 다 사퇴해야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김민하 평론가께서는. 그러니까 오늘 신문들을 잘 보면은 이걸 가지고 상당히 국민의힘 내에서 많은 논의와 뭐 이런 걸 했음이 느껴져요. 행간에 그런 게 이제 좀 보이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련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제 이제 이 TV조선이라든가 이런 보수적인 이제 언론사에서 단독으로 막 보도를 했어요. 최고위원들이 사퇴한다고 한다. 네. 그런데 일부 최고위원들은 친윤 최고위원 중에서도 네. 사퇴를 안 한다고 또 고집을 부린다. 그런데 배현진 최고위원이 나서가지고 먼저 사퇴를 하기로 했다. 예. 그래서 사퇴를 다른 최고위원들의 사퇴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그런데 그걸로 최고위원회가 좀 기능이 정지되는 거냐. 이거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오늘 또 나오고 있는 얘기는 그 당원 당규의 내용을 잘 보면은 그러니까 첫 번째 당대표가 이제 거리될 때 이제 그 비대위를 꾸릴 수가 있고 예. 두 번째로 지금 이제 논쟁적인 최고위원회가 그 기능을 뭐 정지하거나 해서 비상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이제 비대위를 꾸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핵심은 비상 상황이 됐다라는 걸 어떻게 볼 거냐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오늘 아침까지 나온 얘기는 말씀하신 대로 전원이 다 사퇴해야 비상 상황 아니냐라는 거였는데 오늘 이제 좀 분위기는 그냥 비상 상황이라고 규정하면 된다. 이런 쪽으로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상당 부분 지금 그 법적 해석에 대한 왔다 갔다가 있는 건데 예. 그렇다고 하면은 주말 내에 정리가 어떻게든 된다고 봐야죠. 이런 얘기까지 나왔으면. 예. 비대위로 간다고 봐야 됩니다. 비대위로 간다고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 지도 체제가 다시 한번 흔들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렇죠. 내용상으로도 지금 대통령하고의 문자 교환까지 공개된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가 유지되기는 어려운 거죠. 네. 아니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비대위를 계속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집권 초고 네. 집권 여당인데 비대위 체제로 움직인다는 건 사실 상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조기전당대회 해야죠. 네. 이준석 대표는 지금 또 당권 정지 6개월 징계받은 거예요. 사고 상태잖아요. 근데 8월에 경찰 수사 결과 나온다고 하는데 그때 뭐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오는 걸 전제로 해서 하기는 어렵잖아요. 기존의 윤리 결정을 뒤집는 게 되는 거 아닙니까? 비대위 체제가 된다는 것은 기존의 지도부는 권한이 없어지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예. 법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럼 이준석 대표 문제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것이다. 지금 흐름은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게 하나의 당규의 해석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 해석이 제대로 된 거냐 아니냐의 경우에는 그걸 또 해석하는 유권 해석을 하는 당내 기관이 있을 텐데 그게 아마 당 사무국에 있을 텐데 그런 유권 해석을 내리게 될 거냐는 지켜볼 문제지만 대통령실의 의중이 확실하다고 하면 네. 이게 되는 방향으로 당규 해석을 아마 하겠죠. 그런 방향으로 갈 건데 그럴 경우에 이준석 대표가 뭘 할 수 있냐면 그렇죠. 어떻게 법원으로 갈 수가 있는 여지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가처분 신청이나 이런 거를 아마 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는데 네. 그게 또 어떻게 되느냐는 지금으로서는 예상할 수가 없는 거죠. 이준석 대표 대응 방안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 이준석 대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시도할 수 있는 것이 법원의 비대위 또 조기전당대회 움직임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하는데 법원이 그것을 인용하겠어요? 왜냐하면 정당의 활동에 대해서는 가급적 절차상의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분 정도만 법원에서 판단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윤리위가 뚜렷한 이유 없이 징계를 한다라는 것은 이준석 대표 체제가 끝나고 네. 다른 체제가 나타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리인이냐 아니면 윤핵관이 전면에 등장하느냐 그 부분을 이야기했던 것이거든요. 예. 결과적으로는 그럼 이준석 대표가 돌아와서 경찰 수사가 뭐가 됐건 간에 대표를 한다. 그것은 지금 문자 메시지의 내용에도 나오지만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인 거예요. 네. 그럼 이준석 대표 다시 또 출마할 가능성? 아니, 당원권 정지가 돼 있는 상황이라서 출마도 못 하겠네요. 전당대회, 조기 전당대회. 아마 이제 그 6개월 내에 치러지게 되면은 출마 못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래저래 해가지고 부침이 있어서 만약에 그 기간을 넘기게 된다고 해도 그 전에 경찰 수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의 그런 뭐 당권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도 정리가 되는 그림의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준석 대표는 지금 당대표로서 역할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뭐 상황은 아직 확정적인 게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주말 사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민주당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8.28 전당대회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컷오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당대표 후보가 3명으로 그러니까 이재명, 강훈식, 박용진 이 3명의 후보로 지금 압축이 된 상황인데 네. 뭐 결과 예상했다고 했는지는 이미 뭐 지난 일이니까 이렇게 묻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앞으로 당대표 선거 구도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말씀을 좀 듣고 싶네요. 뭐 더 이상 우리가 분석과 전망을 하지 않아도 어대명이 거잖아요.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근데 뭐 지금 단일화 가능성도 나오잖아요. 단일한다고 박용진 두 이 명. 구도가 뒤엎어질까요?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워낙 너무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 예. 뭐 90도에 가까울 정도로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이기 때문에 네. 박용진 의원은 지금 대선에도 후보로 출마를 하고 당대표도 지금 출마를 하고 본인의 몸값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강훈식 후보는 또 이재명 의원과 상당히 또 가깝잖아요. 네. 지난 대선에서 또 역할을 해서 중책을 맡았었고 그 이야기는 지금 나오는 이야기도 단일화에 대해서 서로 생각이 엇갈립니다. 자, 단일화는 두 가지의 기준입니다. 하나는 구도를 이길 수 있거나 단일화된 후보가 두 네. 번째로는 상당한 주목을 이끌어내거나 그런데 지금 이기기는 어렵잖아요.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주목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러기도 쉽지 않다. 왜? 박용진 후보와 강훈식 후보의 생각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니 이것까지 같이 좀 여쭤볼게요. 최고위원 예비 경선 결과는 친명계 대 비명계 구도가 4대 4로 거의 절반 정도씩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당대표 컷오프된 3명의 후보들 면면하고 비교해 볼 때 지금 결국 이제 중앙위원하고 국민 여론 어떻게 반영이 됐을 어떤 기대를 통해서 이렇게 선출을 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들과 이 비율이라는 게 네. 저는 나름의 지금 민주당에서 나올 수 있는 최선의 결과라고 봐요. 그러니까 황금 비율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당대표 후보들의 경우에 만약에 떨어진 사람들 예를 들면은 박주민 의원이라든가 강병원 의원이라든가 다 은평구 사람들인데 제가 은평구 사는데 은평구에 2명의 국회의원이 다 정말 날카로운 컷오프되는 분석이에요. 네, 은평구에서 좀 썰렁합니다. 은평구가. 근데 이제 아무튼 그런 분들이 올라갔을 때 필연적으로 나올 수 있는 쟁점이 있거든요. 네.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재명 의원 쪽 아니야라고 하는 거 하나 하고 철험회하고 가까운 거 아니야? 강경파 아니야? 이게 네. 있을 거예요. 그러면 네. 그거와 관련된 것을 박영진 의원이나 이쪽에서 공격을 막 하겠죠.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강병원 의원 올라갔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친문대 무슨 뭐 이 친명 뭐 이 구도일 것이고 그럴 네. 경우에는 이제 똑같이 어대명으로 가더라도 좀 혼란스럽게 가느냐의 문제가 이제 여기 그런 데서 나오는 건데 네. 서른 의원 올라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또 제 2차 뭐 이 명락 대전이냐 네.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고려해 보면은 차라리 강훈식 의원, 박용진 의원이 올라와서 이게 두 사람의 강점이 뭐냐면은 이 강훈식 의원은 어쨌든 그렇게 나를 쫙 세워가지고 이렇게 칼을 휘두르는 그런 스타일의 지금 리더십은 아닌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네. 비전 중심으로 승부를 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걸 봐서 이 이재명 불가론 뭐 이런 거에만 기대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고 박용진 의원은 이재명 의원 굉장히 강하게 공격하기는 하지만 자기 컨텐츠가 없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굳이 비전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거기로 갈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점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 세 명이 경쟁을 하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 4대 4도 만약에 한쪽으로 쏠렸으면은 똑같은 거 이 이재명 의원이 지도부를 장악하는 거냐 아니면 봉숭아학당 가는 거냐 이 얘기 했을 텐데 4대 4면 일단 그 얘기는 약간 유예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들어보니까 정말 굉장히 그 뭐라 할까요? 당원 그리고 여론이 무섭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이 아마 끝이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 의원 사법 리스크 문제 네. 이것까지 포함해서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마지막으로 배정찬 소장께서 말씀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상당히 부담스럽죠.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이 그래서 저는 최고위원이 5명이니까 8명 중에서 5명이 누가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친명이 3이냐 비명이 3이냐. 예. 그래서 당대표까지 포함하면은 최고위원과 지도부가 6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친명이 3이냐 비명이 3이냐 이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견제 기능이 근데 사실상 당대표가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면 뭐 그 견제 기능이 얼마나 작동을 하겠어요. 근데 자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자꾸만 이야기되는 것이 이 사법 리스크거든요. 예. 사법 리스크가 실제로 기소가 되고 그것이 확정적인 증거가 나오면 상당히 위태로워지겠죠. 그런데 지금 전당대회까지 가고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고 그 이후의 과정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까지도 이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에요. 이런 위험이 있겠지만 그래도 간다. 고. 이런 상태인 거죠. 네. 저는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떳떳한 모습으로 승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부당하다. 이게 음모가 있다. 뭐 어떤 수사기관이 뭐 나를 이렇게 함정에 빠뜨리고 있다. 이런 거 말고 예, 이 정정당당하게 간다. 이거를 좀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외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